반도체 수자 2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션 캐패시턴스 CJ를 공부하였죠. 오늘은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을 걸고 거기에 부가해서 AC 신호를 인가했을 적에 다이오드가 응답하는 디퓨전 캐패시턴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을 걸어서 바이어스를 잡아주고 다시 여기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를 이렇게 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DC 전압을 가령 뭐라 그럴까요? DC 그럴까요? VDC, VO라 그럽시다. VO.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교류 전압을 스몰 소문자 V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특성 곡선에서 여기 지금 이 점 이게 지금 DC 전압 VO를 걸었을 적에 IO라 그럴까요? 라는 DC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류 신호가 인가된 전압이 동작점을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화를 하겠죠, 그죠? 이걸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에 신호가 이게 인가돼서 전압 신호가 인가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응해 가지고 여기에 전류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스몰 시그널 등가 회로라는 개념이 이 DC에 얹혀진 이 AC 신호가 소신호다, 스몰 시그널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 다이오드가 원래는 non-linear한 엘레멘트지만 이 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선형이다, 리니어 소자다 라는 가정하에 등가 회로를 그리는 행위를 소신호 등가 회로를 그린다 그러죠. 그죠?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전압을 V라 그러면 V는 DC 전류에 다시 AC가 인가되는 거고 그때 흐르는 전류를 I라 그러면은 I는 IO에다가 I가 이렇게 실리는 거죠. 그러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O의 I는 포화 전류 익스포넨셜 KT의 Q V0 더하기 V에 빼기 1 중괄호를 쓸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물론 이건 역방향 포화 전류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쓰게 되면 IS의 중괄호 KT분의 Q V0에 KT의 Q V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I는 IS의 중괄호하고 익스포넨셜 KT분의 Q V0에 중괄호 이렇게 할까요? 요 지금 익스포넨셜 KT분의 QV 얘를 만약에 V가 KT분의 Q보다 적다면 만일 if V의 magnitude가 much less than KT 나누기 Q 혹은 several KT Q 정도 된다면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항이 1보다 적으니까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전개를 할 수 있냐면은 1 플러스 KT분의 QV 이렇게 전개를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어프록시메이션을 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익스포넨셜 x는 x가 1보다 much less 하면 approximately x 하나 더 쓰게 되면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빼고 요것만 쓰면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빼기 1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다시 쓰게 되면 IS에 2의 KT분의 QV0 빼기 1과 IS 2의 KT분의 QV5의 KT분의 QV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 앞에 있는 얘네들은 그냥 바로 뭐가 됩니까? I5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가 IS의 익스포넨셜 KT분의 QV0의 KT 곱하기 QV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그냥 I5죠. 왜냐면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빼기 1 이거나 똑같죠. 빼기 1을 한번 이 값이 워낙 크니까 빼기 1은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almost 이거죠. 그죠? 그러면 좌변 이거랑 지우면 어떻게 돼요? i는 I5에다가 KT분의 QV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컨덕턴스죠. 등가적으로 스몰 시그널 컨덕턴스 G, D, DV, DI 즉 V분의 I고 이것은 QI0를 KT로 나누게 된 거죠. 이 데리베이션에서 놓치지 않고 봐야 될 것이 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스몰 시그널 소신호 이퀴벌런트 등가회로 그리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가 하면은 인가된 AC 신호의 매그니튜드가 much less than KT Q. 그러니까 300도 K 같으면은 0.026 볼트 at 300도 K예요.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몰 시그널 등가루를 그릴 수 있으려면은 이게 얹어지는 AC 신호의 이 매그니튜드가 이걸 중심, 이 DC 값을 중심으로 이거의 매그니튜드잖아요, 이게. 크기잖아요, 이것들이. 이 크기의 최대 값들이 수 0.016 볼트의 수배 이내여야만 스몰 시그널 등가위를 그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너무 크면 소신호 등가위를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변화량이 너무 크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리니어라이즈 시킨다는 거가 무의미하죠.
그죠? 에러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diffusion capacitance라는 거는 전압 변동분의 dQp일 거예요. V분의 Q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DC 전압이 인가됐을 적에 마이너 익세스 전공, 과잉 전공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AC 신호가 인가가 되면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이런 분포를 했다가 이런 분포를 했다 그럴 거예요. 가령 이게 비금치 부분 면적, 이게 비금치 부분 면적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앞에서 썼던 이런 표현과 유사하게 우리가 기호를 쓰기로 약속을 한다면 기호 표현을 쓰게 되면은 여기 비금치 부분의 면적을 뭐 QP라고 그러면 DC 값이 있을 거고 DC 값을 뭐 여기다 DC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뭐 QP 뭐 5라 그럴까요? QP5가 있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 QP가 이렇게 이게 뭐 편의상 이게 지금 DC 값이고 이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죠. 이건 좀 뭐예요? 매 순간 과잉 전공의 총량이죠. 그죠? 비금치 부분의 면적. 그죠? 그죠? 그러면 QP라는 거는 QA 인테그레이션 제로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델타 Pn XT의 dx일 텐데 quasi steady state approximation을 여기다가 quasi steady state approximation을 가정을 하게 되면 QA의 인테그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의 델타 Pn x 이퀄 제로의 t의 exponential 마이너스 LP분의 x를 dx한 거로 해도 큰 탈이 없을 테니까 quasi steady state approximation을 하게 되면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QA LP의 PNO의 exponential KT분의 QV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적분하게 되면 앞으로 튀어나오면 LP고 이거는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고 얘는 정션의 법칙에 의해서 PNO 곱하기 괄호 열고 익스포넨셜 이거죠. 그러니까 표현식이 이렇게 돼요. 따라서 우리의 DC 성분과 AC 성분을 걸러서 쓰게 되면 QPO에다가 QP를 곱한 것은 어떻게 돼요? QA LP의 PNO 괄호 열고 익스포넨셜 KT의 QV0의 KT의 QV 빼기 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죠. 그대로 V 대신에 V0에다가 V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익스포넨셜을 두 개를 쭉 깼어요. 그러면 역시 이게 V가 KT분의 KT 나누기 Q, KT 오버 Q에 비해서 뭐 엇비슷하든가 작으면 이 함수를 익스포넨셜 함수를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QA LP의 PNO 괄호 열고 익스포넨셜 KT의 QV0의 1 더하기 KT분의 QV 괄호 열고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암산이 되죠. 이거에다가 이걸 곱해가지고 이거에다가 이거 뺀 거. 아 뭐예요? QPO가 되죠. QPO.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QPO에다가 더하기 KT분의
Q에 다시 QPO의 V가 되죠. 그죠? 따라서 아하 우리가 CD diffusion capacitance를 QP분의 VP에 대한 V에 대한 QP라고 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QPO를 KT분의 Q 하는 것이고, 그죠? 맞죠? 이렇게 되죠. 근데 QPO라는 건 뭐예요? DC 전류를 우리가 IO라 그랬네? DC 전류에다가 타우 P를 곱한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KT분의 Q I0 타우 P가 되는 것이고, 그죠? 됐어요? 그죠? 이걸 대입한 겁니다.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어서 좁지만 여기다 쓰겠어요? 이렇게 되고, 우리가 앞에서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얘를 컨덕턴스 GD라 했죠. 그죠? GD에 뭐가 돼요? 타우 P가 되죠. 그래서 아하 우리가 GD를 알게 되면 CD가 바로 나와요. GD를 아까 G를 소문자로 썼나요? 대문자로 썼나요? 소문자로 썼죠? 소문자로 썼으니까 소문자로 계속 씁시다. GD. 그러면 CD는 GD의 타우 P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헐고 우리가 CD를 계산하고 싶으면 GD에다가 타우 P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등가효를 그릴 적에 다이오드가 순방향 전압으로 바이어스가 되고 거기에 이제 AC가 얹혀지게 되면 통상적인 등가효로가 커런트 소스가 흐르고 여기에 GD라는 컨덕턴스 그리고 여기에 캐패시턴스 CD가 있는 등가율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다이오드에 시리즈 저항이 있다. 그럼 이게 RS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등가적으로 그리는 이때 이 커런트 소스는 물론 흐르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IS의 KT분의 QV라는 그런 커런트 소스죠. 되겠습니까? 이게 다이오드의 소위 다이오드의 소신호 등가율입니다. 그죠? 자, 하나 더 나가서 여러분 교과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보게 되면 몇 페이지를 펼치면 되는가 하면 다이오드를 다 공부를 했어요. 거기가 다. 여러분 교과서 249페이지를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다 옮겨오네요. 의미가 없네요. 자, 선생님이 그럼 직접 그리겠어요? 다이오드에
전압 전류 특성 곡선이 학생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배워왔어요. 여기 역방향 포화 전류가 흐르고 순방향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다이오드 전류가 걸어준 전압에 익스포넨셜이 증가하는 이런 함수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익스포넨셜 KT분의 Q 걸어준 전압 이런 펑션이다. 그죠? 이게 배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이거를 로그 스케일로 여기다 로그 스케일 뭐 여기다가 1피코암페어, 10피코암페어, 100피코암페어, 뭐 마이크로암페어, 10마이크로, 100마이크로, 미리암페어 이런 식으로 로그 스케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이 익스포넨셜 펑션이 뭐로 바뀔까요? 만약에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익스포넨셜 펑션이 직선의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그리죠. 만약에 이건 로그 스케일로 그린 게 아니고 여기다 이제 만약에 이거를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은 이 오른쪽 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뭐로 바뀌겠어요? 직선으로 바뀌죠. 직선으로. 네, 직선으로 바뀔 겁니다. 그죠? 이제 이건 그야말로 로그 스케일이죠. 바뀌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 디바이스의 경우에 다이오드의 IV 전류와 전압 특성을 측정을 해볼 것 같으면 순방향 전압이 낮으면 이게 커브가 이렇게 되지 않고 기울어지고 다시 순방향 전압을 강하게 걸면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순방향 전압이 낮은 경우와 순방향 전압에 너무 많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커브가 다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리고 나서는 더 순방향 전압을 많이 걸게 되면 얘가 이렇게 누워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를 가령 1번 구간이라고 그러면 여기를 1번 구간이라고 그러면 여기 2번 구간이 있고 3번 구간이 있고 4번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강의를 한 내용은 다 1번 구간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1번 구간. 그래서 1번 구간 내 이 구간을 지금 다이오드가 KT 커런트가 흐른다 그래요. KT 커런트. 그리고 2번 구간과 3번 구간은 2KT 커런트가 흐른다 그래요. 2KT 커런트. 2KT 커런트. 용어니까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 가면 어리버리 하지 말고 익숙하게 이런 다이오드의 이 구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KT 커런트가 흐르는 구간이고 여기를 2KT 커런트, 여기 2KT 커런트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뭐 아이디얼한 구간, 아이디얼한 다이오드 구간이죠. 아이디얼한 다이오드.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배운 그대로 다이오드의 특성 구간이 1번 구간이고 2번 구간은 1번 구간, 1번 구간은 KT 커런트가 흐르는 이제 이미 배운 정석적인 교과서적인 다이오드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번 구간은 로우 볼테이지가 인가돼요. 순방향 로우 볼테이지가 인가된 경우에는 P에서 N으로 전공이 이제 인가되고 N에서 P로 전자가 이제 주입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가 뭐죠? 디플리션 영역. 디플리션 영역은
말 그대로 디플리트 됐으니까 전자와 전공이 하나도 없다. 여기는 뭐만 있었죠? ionized donor, ionized acceptor.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만 있었지 캐리어로서의 일렉트론과 홀은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애당초에 모순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홀이 건너가고 일렉트론이 이렇게 건너오는데 여기에 전자와 전공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어썸션이죠.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한 어썸션이었어요. 동의하죠? 예. 여기 전자와 전공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일로 건너오는데 이렇게 여기 있겠죠. 그리고 전자와 전공이 이 디플리션 영역, 이 비무장지대, 이게 북한이고 여기 남한이라고 보세요. 이 비무장지대에 일렉트론과 홀, 즉 병사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병사들이. 우리는 무슨 가정을 한 거죠? 병사들은 없고 엄마, 아빠들만 있다고, 마더들만 있다는 얘기죠. 이온들만 있다고 가정을 해온 건데 사실 병사들이 이게 건너들면 넘어가고 하면 여기 병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병사들, 일렉트론과 홀들은 건너가는 중에 여기에 노나 혹은 이쪽에 억셉터 이온들에 의해서 야 다시 공유결합을 하자. 다시 본드의 결합이 돼가지고 일렉트론과 홀이 리컴비네이션 돼서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엔 다 지금 일렉트론과 홀이 하나도 없는 아이오나이즈드 도너와 아이오나이즈드 억셉터들만 있으니까 전공이 넘어가는데 전공을 붙잡기도 하고 일렉트론이 넘어가는데 일렉트론을 붙잡기도 해서 공유결합을 다시 굳건히 만들자. 네? 그런 캡처 현상이 우리말로 일렉트론 홀의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히 학부 수준에 맞춰서 여기에는 일렉트론과 홀도 없고 또 일렉트론과 홀이 이 디플리션 영역에서 재결합이 일어나는 현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정식을 유도해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운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혹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대학원 1학년 수준의 반도체 소자를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회사에 가서 좀 더 전문적인 교과서를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 디플리션 영역에서의 에서의 EHP 리컴비네이션을 의한 로스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려를 할 경우에 이걸 고려하게 되면 2KT 커런트가 흘러요. 2KT 커런트. 그리고 이러한 2KT 커런트는 로우 바이어스에서 바이어스 전압을 낮췄을 적에 해서 현저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역방향 포화 전류의 익스포넨셜 KT분의 QV 빼기 1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얼마가 된다고요? 2KT가 돼요. 2KT 커런트. 이게 증명하는 거, 유도하는 과정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대학원 1학년 수준이니까 나중에 더 공부하도록 하고 선생님이 우리 과목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2KT 커런트 알아요. 언제? 로우 바이어스에서. 로우 볼테이지에서. 알겠죠? 로우 볼테이지. 순방향의 로우 볼테이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2KT 커런트가 나옵니다. 2KT. 이거의 피지컬 메커니즘이 뭐라고요? 디플리션 영역에서의 일렉트론 홀 리컴비네이션 때문에 그래요. 리컴비네이션 때문에. 그리고 그 현상은 로우 볼테이지에서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전압이 조금 높아지면 이제 제대로 1KT로 흘러요. 1KT. 오케이? 3번 메커니즘. (3번) V가 걸어준 전압이
뭐 걸어준 전압이 VK라고 그럴까요? 여기를 VK. 어떤 특정 전압보다 더 많이 걸어주게 되면 인가 전압 V가 VK보다 커지면 어떤 특정 임계값이 있어요. 임계값이 있어가지고 여기보다 더 많이 걸어주게 되면 다시 2KT 커런트가 흘러요. 다시 2KT 커런트가 흘러요. 또 커런트가 다시 눕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역시 대학원 1학년 때 반도체 소자, 좀 고급스러운 반도체 소자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뭐 수학적인 유도 과정은 그때 배우기로 하고, 이유는 뭔가 하면, 선생님 먼저 이유만 설명을 한다면, 순방향 전압을 많이 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P에서 N으로 전공이 많이 건너가죠. 정션의 법칙에 따라서. 또 N에서 P로 전자가 많이 건너가요. 그래서 많이 건너가게 되면, 전공이 많이 건너가게 되면 심지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N 영역의 도핑 컨센트레이션 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죠? N 영역의 도핑 컨센트레이션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이 레벨 인젝션이라고 그래요. 하이 레벨 인젝션. 하이 레벨 인젝션. 하이 레벨 인젝션. 하이 레벨 인젝션이 되면 다시 2KT 커런트가 흐릅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low level injection, high level injection 기억나죠? P에서 N으로 넘어오는 전공의 양이 이곳에서의 majority carrier donor concentration이죠. 이거보다도 평소에는 이거보다 적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low level injection을 가정하는데 순방향 전압을 강하게 걸어주게 되면 여기서 이로 넘어오는 전공의 양이 여기 백그라운드 도핑 컨센트레이션, 머저리티 캐리어의 양, ND보다도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KT 커런트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Due to high level injection 때문에 그래요. 다시 2KT 커런트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이오드 방정식을 쓸 적에 I는 I5 곱하기 exponential KT분의 QV 빼기 1 이렇게 써봤잖아요. 네, 앞에다가 N을 하나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N을 Ideality Factor라 그래요. N은 1에서 2 사이 값을 갖습니다. KT 커런트와 2KT 커런트를 다 take into account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식을 씁니다. 되겠죠? 2KT 커런트가 흘러요. 이게 왜 시작돼요? 하이 레벨 인젝션 때문에. 인가된 전압을 더 늘렸어요. 더 늘리게 되면 커브가 이제 이렇게 들어 눕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책에서 이제 오믹 효과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4번 구간이라고 그랬네. 4번 구간이라고 했네. 4번 구간. V를 더욱 더 증가시키면 이게 지금 PN 우린 지금까지 뭘 가정을 했는가 하면 여기다가 전압을 뭐 이렇게 인가하면 인가된 전압이
전압을 이렇게 인가하면 인가된 전압이 여러분 어떻게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요? 정션에만 걸린다 그랬죠? 인가된 모든 전압, DC든 AC든 간에 전부 다 정션에만 걸려요. 디플리션 리전에만 걸려요. 그죠? 그래서 이 걸어준 전압 가지고 전이차를 변형시키는 거죠. 전이차를 올렸다 낮췄다 하는 거죠. 여기는 P 중성 영역, N 중성 영역이라고 부르면서 이 중성 영역에는 여러분이 인가한 전압이 전혀 인가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뉴트럴 영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엉터리죠. 여기에 유한한 파이나이트한 레지스턴스를 가질 테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 흐르는 전류로 인해서 여기에 어떤 전압 강화가 있겠죠. 그죠? 현실적으로는 그게 진실이죠. 전압 강화가 있으니까 여기에 전개의 세기가 제로다 라는 것 자체가 엉터리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유한한 어떤 레지스턴스 값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의한 효과가 전압을 많이 걸어가지고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이 중성 영역에서의 전압가가 더욱 증가시키면 중성 영역에서의 전압 강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러한 시리즈 직렬, 시리즈 레지스턴스 때문에 커브가 들어눕게 돼요. 그죠? 걸어준 전압이 아주 효율적으로 여기 정션에 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소모되기 시작하는 거죠. 시리즈 저항값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등가 회로를 그릴 적에 여기다가 RS를 그렸던 겁니다. 이 RS. 시리즈 저항. 이게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 됐어요? 보통 수십 오hm 정도 됩니다. 수십 오hm, 수오hm 정도. 그렇죠? 이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림 피겨 5-37도의 그림입니다.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p-n 접합을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p-n 접합 제조 공정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194 그림 5-10을 보면 되고 지금부터 하는 강의 내용은 챕터 5 시작하는 부분 179페이지서부터 195페이지까지 예, 공정을 전부 커버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5-10도를 보세요. 자, p-n 접합 다이오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제일 먼저 이 저자는 지금 N타입 실리콘 웨이퍼를 갖다가 가공을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N타입 실리콘 샘플을 가지고 거기다가 SiO2 절연막을 형성을 합니다. 절연막은 절연막 형성을 하는 데는
thermal oxidation을 합니다. 열산화라 그래요. 열산화는 웨이퍼를 이걸 지금 퍼니스라 그러는데, 퍼니스 우리말로 가만히 로라 그래야 되나요? 로 퍼니스. 주변에 열선이 감겨 있어 가지고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강한 열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이 가마죠. 가마 700도씨, 800도씨, 900도씨의 고열의 어떤 가마 속으로 웨이퍼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실리콘 웨이퍼라는 것이 실리콘 아톰의 다이아몬드 라티스니까 실리콘들이, 그리고 이 가마에다가 우리가 산소 O2 혹은 H2O 이런 가스를 넣어주게 되면 실리콘과 O2가 반응을 해서 SiO2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표면에 사실은 이게 실리콘 이런 다이아몬드 라티스가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O2가 지나가게 되면 O2와 반응을 해가지고 점차 이 표면이 SiO2가 만들어지는 거죠. SiO2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산화를 일으켜가지고, 그죠? 산화를 일으켜서 SiO2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산화를 건식 산화라고 합니다. Dry oxidation. 또 하나의 방식은 습식산화라고 그래요. Wet oxidation. 실리콘에다가 수증기를 통과시키면 이게 반응을 해가지고 SiO2가 만들어지고 2배의 H2, 그래서 산화막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어쨌든 이걸 다 같이 가마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thermal oxid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는 것처럼 여기서 산화막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나면 산화막 위에다가 포토레지스트를 바릅니다. 포토레지스트. 우리가 감광제 그럽니다. 감광제. 말 그대로 뭐예요? 감광제라는 건 빛에 대해서 센시티브한 머티리얼이죠. 그래서 포토레지스트는 일종의 유기물질입니다. 유기물질, 케미칼이에요. 오르게닉 케미칼이죠. 그래서 C와 H로 만들어진 오르게닉 어떤 컴파운드인데, 이 감광제는 빛을 받으면 가령 이 공유결합 고리 구조가 약해집니다. 빛을 받으면 고리가 끊어져요. 그래서 감광제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빛을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서 빛을 받게 하면 빛을 받은 부분,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패턴을 그대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다가 감광제를 이렇게 바르고 감광제 위에다가 어떤 마스크, 회로를 그려놓은 마스크예요. 마스크. 회로라는 것이 빛을 위에서 보게 되면 빛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빛을 통과하지 않도록 한 부분, 예? 마스크 단면을 위에서 봤을 적에 이제 이게 마스크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이런 회로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다크하게 만들고 이 부분은 빛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이게 하나의 회로 패턴이라면 빛을 통과한 부분은 이 본드가 깨져버리고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은 본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이게 빛으로 노광을 한 다음에 현상의 어떤 케미컬 솔루션 식각 용액에 집어넣게 되면 빛을 받은 부분은 본드의 힘이 약해졌으니까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녹아서 이게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식각이 돼 버리고, 그죠? 빛을 안 받는 부분은 이렇게 남아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스크에 그려놓은 패턴을 포토 레지스트에 그대로 전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패턴을, 회로 패턴을 전사했다 그럽니다. 패턴 트랜스퍼라고 그럽니다. 패턴을 전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패턴을 전사하기 위해서 감광제 포토 레지스트를 바릅니다. 포토 레지스트를 바르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스피나 혹은 뭐 스핀 코우터라는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웨이퍼를 회전시킨 상태에서, 웨이퍼가 이렇게 있으면 웨이퍼를 밑에서 꽉 붙잡고 이걸 회전을 시켜요. 회전을 시키는 상태에서 그럼 이게 원반같이 생긴 웨이퍼가 돌겠죠.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회전을. 그 상태에서 우리가 케미칼 포토 레지스터를 떨어뜨리면 쫙 참기름 발라지듯이 싹 이렇게 발라지겠죠. 그리고 나서 오븐에 갖다 집어넣으면 베이킹이 되면서 포토 레지스트 막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스크를 올려놓고 빛을 노광을 해요. 그러면 빛을 받는 부분이 있고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포토 레지스트가 현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는 부분과 남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마스크 패턴이 그대로 포토 레지스트로 옮겨갑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식각을 합니다. 식각을. 그래서 다음 이 그림은 이거는 아까 그 옥시데이션 하는 모습이죠. 옥시데이션. 가스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O2 혹은 H2를 넣어주고, 그죠? 넣어주고 웨이퍼들을 갖다 산화시키는, 그죠? 챔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 그림은 이걸 스태퍼라고 합니다. 스태퍼. 이 공정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UV 자외선을 쪼여가지고 사진을 찍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걸 스태퍼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레티클, 이게 마스크예요. 마스크를 놓고 회로 패턴이 그려져 있는 거죠. 빛을 쪼여요. 그러면 이 레티클에 그려져 있는 이 회로가 그대로 여기 웨이퍼에 전사가 됩니다. 그죠? 이건 지금 레티클이에요. 마스크죠. 레티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 왔죠, 우리가? 회로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식각을 합니다. 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포토 레지스트가 가리고 있으니까 식각을 해도 여기는 식각이 되지 않고, 여기는 노출이 됐으니까 SiO2가 벗겨지죠. 이렇게 같이 날아가죠. 그죠?
식각은 크게 나눠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드라이 엣지가 있고 건식 식각이죠. 건식. 웨트 엣지가 있어요. 습식 식각. 웨트 엣지가 있고 드라이 엣지가 있어요. 웨트 엣지는 말 그대로 케미칼에 집어넣는 겁니다. 케미칼. 화학 용액에. 일반적으로 화학 용액에 집어넣게 되면 화학 용액은 어떤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모든 방향에 대해서 식각을 합니다. 모든 방향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아이소트로픽 엣지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비커에 케미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어떤 덩어리를 집어넣게 되면 이 케미칼이 모든 방향에 대해서 식각을 하겠다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파란색 걸로 표시한 이만한 머티리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작아지죠.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다 식각이 됩니다. 이런 엣칭을 갖다가 아이소트로픽 엣치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케미칼을 이용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HF용액, 그죠? 과수라고 그러죠. 플로릭 애시드라고 그러죠. HF용액을 집어넣게 되면 아까 집어넣게 되면 여기 지금 옥사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포토 리지스트가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HF 용액을 뿌리면 HF 용액이 이 SiO2를 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도 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SiO2가 깎인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깎여요. 속으로도. 그러니까 밑으로도 깎이지만 밑으로도 SiO2가 깎이지만 옆으로도 깎여요. 이렇게. 네? 옆으로도. 측면 공격도 하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프로파일을 이렇게 애치하는 걸 원하지 않고 이쪽 방향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애치를 해서 애치된 단면의 모습이 만약에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SiO2가 이런 모습을 왜 SiO2를 만들고 싶다, 프로파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나이소트로픽 애출을 해야 되겠죠. 비등방성 애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쪽 방향으로만, 수직 방향으로만 공격을 하는. 이때 사용되는 것이 플라즈마 식각입니다. 플라즈마 식각. 플라즈마 애출. 플라즈마 애출량은 여기다가 가스를 집어넣고 가스에다가 RF 신호를 연결해요. 그러면 이 가스가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 레디칼 아이온과 그 다음에 전자로 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레디칼들과 전자로 해리된 상태를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그러죠. 플라즈마 상태를 이 챔버 안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웨이퍼를 놓고 웨이퍼 쪽에다가 음극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양이온들이 와서 웨이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개가 만약에 수직 전개를 구성을 한다면 레디칼들이 와서 수직으로 부딪히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식각을 일방성 한 개의 방향으로 식각을 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나이소트로픽 엣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RIE라는 것은 플라즈마 식각의 한 예로서 이걸 갖다가 Reactive Ion Etch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기술로서 이게 사실은 이 옥사이드가 타면서 여기에 뭐가 찌꺼기가 나오겠죠. 검댕이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리액티브하게 제거하면서 하는 하나의 새로운 기법, 공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일단 식각 그러면은 언더 과목에서는 그죠? 아나이소트로픽한 H가 있고 아이소트로픽한 H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케미칼을 쓰게 되면 아이소트로픽하고 플라즈마 H를 이용을 하면 아나이소트로픽한 H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지식을 가지고 학부를 마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식각을 했어요. 이렇게 다.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PN 접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P형 보론이죠. 보론 그룹 3족의 화합물 보론을 갖다가 임플란트를 해요. 위에서 임플란트를. 그러면 여기에 포토레지스트와 옥사이드가 가리고 있는 부분은 P가 맞지 않고 여기 가리고 있으니까 나머지 노출된 부분만 P가 맞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P로 맞았으니까 임플란트가 된 거죠. P 임플란트가. 그죠? 그리고 나서는 임플란트 한 다음에 여기에 불순물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액티베이트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포니스에 집어넣고 어니힐링을 해요. 어니힐링. 이걸 우리가 디퓨전 공정이라고 합니다. 디퓨전. 지금 여기 요거는 지금 아이온 임플란트 장비예요. 그래서 지금 이온 소스 여기서 보론 소스가 여기서 이제 나오면 자개와 전개를 통해서 이제 빔을 편향을 시켜가지고 여기 지금 웨이퍼가 있죠? 웨이퍼가 때리는 거죠. 보론이 때리면 임플란트가 되는 거죠. 가속기입니다. 일종의 가속기. 그래서 가속을 해가지고 웨이퍼 속에다가 보론을 쳐 넣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디퓨전을 해야 돼요. 액티베이션을 해야 되죠.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 그림에 따라서 포니스에 집어넣고 이와 같이 포니스에다 웨이퍼를 집어넣고 열을 가하면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종매 방법에 클래식한 포니스 어니힐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래 백그라운드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ND였으면 여기다 임플란트를 하고 확산을 시키면 농도 프로파일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확산에 의해서. 그럼 여기 만나는 점, 여기가 바로 정션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가 P, 여기가 N 이렇게 되는 거죠. PN 다이오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확산, 디퓨전 방식으로 액티베이션 하는 방법에는 지금같이 이런 고전적인 포니스 어닐링 방법도 있고 요즘에는 RTA라는 걸 합니다. 혹은 뭐 RTP라 그러기도 해요. Rapid Thermal Annealing. 프로세싱. RTP. 이건 뭔가 하면 이런 로에다가 웨이퍼를 집어넣어 가지고 열을 가하면 이 임플란트 된 도프먼트들이 깊이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 피 영역이 너무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령 웨이퍼 위에 피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아주 쉘로우하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응?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지 말고 아주 쉘로우하게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룰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쉘로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깊이 디퓨전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열을 지그시 가하지 말고 마치 번개와 같이 섬광같이
열을 팍 줬다가 열을 탁 끊어야 되겠죠. 그런 방식을 갖다 Rapid Thermal Annealing, Rapid Thermal Process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광을 어떤 펄스를 이용해 가지고 빛을 팍 하고 쪼였다가 빛을 탁 끄듯이 라이트를 turn on, turn off 이렇게 하듯이 어떤 열을 갖다가 열을 팍 줬다가 열을 탁 끊는 거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이런 방식의 어닐링 방식을 Rapid Thermal Annealing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활성화를 시켰어요. 활성화 시켜가지고 여기다 이제 P-N 접합을 다 만든 거죠. P-N 접합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전극을 만들어야 되니까 알루미늄 메탈리제이션을 합니다. 금속을 올려야 되죠. 그죠? 금속을 올리는 메탈리제이션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나눠서 메탈리제이션, 금속을 올리는 거죠. 금속을 올리는 방법에는 주로 이제 알루미늄을 올릴 텐데, Physical Vapor Deposition, 방법이 있고,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이 있어요. 이걸 PVD라고 그러고 얘를 CVD라고 합니다.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이 속에 이제 많은 기술들이 여러 가지 변형된 기술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근데 크게 분류하면은 Physical Vapor Deposition이 PVD냐 아니면 CVD냐. CVD는 뭘까요? 어떤 챔버가 있으면 여기 지금 웨이퍼가 있어요. 웨이퍼가 있으면 여기에 케미칼을 집어넣어요. 케미칼을. 그래서 이 케미칼 A와 케미칼 B를 웨이퍼 위에서 반응을 시켜가지고 부산물을 여기에 떨어뜨려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케미칼 A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어떤 화합물, 뭐 CH3에 뭐 이런 화합물이 있고, 또 케미칼 B에 또 어떤 화합물이 있으면 이걸 반응을 시켜가지고 알루미늄을 부산물로 떨어뜨려가지고 여기에 알루미늄을 입힐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방식을 Chemical Vapor Deposition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방식은 PVD 방식이 있어요. PVD, Physical Vapor Deposition. 대표적인 것이 스퍼터링 방식입니다. 스퍼터링. 스퍼터링 방식. 선생님이 스퍼터링 방식의 그림이 이 그림이네. 같은 그림이네. 여기에 타겟이 있어요. 그림에 타겟이 있어요. 스퍼터 타겟이라고 합니다. 여기 써있네요. 스퍼터 타겟. 그야말로 알루미늄 덩어리에 순도 99.99%의 알루미늄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스를 집어넣어요. 아르곤 같은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곤에다가 RF 신호를 연결해주면 뭐가 돼요? 아르곤의 플라즈마가 만들어지겠죠. 아르곤은 양이온과 전자의 어떤 클라우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웨이퍼에다 음극을 전하고 여기다 양극을 인가하게 되면 양이온의 아르곤이 웨이퍼에 와서 꽝꽝 부딪히겠죠. 그죠? 아니, I'm sorry.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 타겟 쪽에다가 타겟에다가 음의 전압을 연결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알곤 이온들이 타겟에 와서 부딪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스포트 타겟에 있는 알루미늄이 부스러지겠죠. 아알곤 플라즈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알루미늄 덩어리가 부슬부슬 비듬 떨어지듯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여기 들러붙겠죠. 들러붙게끔. 이런 방식을 스퍼터링 한다 그래요. 스퍼터링.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알루미늄 전극을 다 입히고 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떼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떼어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떼어내면 필요한 부분에만 알루미늄이 들러붙죠. 전극이 되는 거죠. 에노드, 캐소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다이오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